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4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짐에 따라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시작으로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가진 미안함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혜가 남편이 숨진 이후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을 매달 46만 원씩 꼬박꼬박 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쯤 쿼드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고 깜짝 예고했습니다. 이 기간에 한국을 찾아 윤석열 당선인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시작된 의총이 1시간 전에 끝이 났는데요. 이 격론 끝에 박수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권은 일단 경찰에 주고 이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는데요.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에 이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계획입니다. 검찰과 정국은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국회 현장에 최수연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 기자, 민주당이 결국 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간가량의 격론 끝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대신 통제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같은 독립수사기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과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그 견제 없는 그런 권력을 향유해 왔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합니다. 20여 명의 찬반 토론을 거친 뒤 박홍근 원내대표가 추인을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박수로 당론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이 모아진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시국회가 예정된 오는 5월 3일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민주당 당론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 검찰은 지금 남아있는 이 6대 범죄마저 수사할 수 없게 됩니다. 설마 했던 검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퇴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이 대검찰청에도 현장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구자준 기자, 검찰 분위기 전해주시죠.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의총 결과가 알려지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대검찰청에선 김호수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퇴근을 미룬 채 의총 결과를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전면에 나서며 전방위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일단 민주당 의총 논의에서는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김 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출근 직후엔 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실제 당론으로 채택되자 검찰도 후속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반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 총장은 어제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총장을 시작으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퇴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일선 검찰청에서도 추가 대책 논의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검찰 지휘부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 전체가 민주당과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강행 방침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요.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저지를 해보겠다는데요. 그 무제한 토론 종결에 캐스팅 보트를 진 정의당은 아직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도 180명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72명에 박병석 국회의장과 친여 무소속 의원 등을 다 합치면 179명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캐스팅 보트를 진 정의당은 신중한 반응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시기나 절차, 내용 측면에서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정의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양당 간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결의한 그 당론대로 법이 통과가 되면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런 사건들, 그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박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고발장이 접수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서울 동부지검이 최근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대선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이 석 달간의 유예기간 뒤 시행되면 검찰은 그 즉시 이런 수사를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부패범죄와 선거사건 등 6대 범죄만 제한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분야 수사가 원천 봉쇄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법 시행에 맞춰 신설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수사 중단한 사건은 모두 경찰에 이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당장 그러면 검색에 경찰을 넘긴다. 그러면 다시 처음 다시 시작이 되겠죠. 또 다시 피의자 청구를 부를 수밖에 없겠죠.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정치부 송찬욱,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송 기자, 네. 오늘 민주당의 결정 사안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조금 전 끝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표결까지 갈 것이다 이런 예상과 달리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박수로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시청자분도 질문을 주셨는데 네.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좀 의견이 다르지 않냐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 의총에서도 격론은 벌어진 거죠. 그렇죠. 물론 검수완박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긴 한데 오늘 의총에서는 이 시기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았던 걸로 전해집니다. 네. 이 6월 1일 지방선거전 추진이 득이냐 실이냐 논쟁을 한 것이죠. 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오늘 발언을 들으면 인식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선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의도 민주당사 앞을 보면요. 이재명을 보호하라 등 화환과 피켓으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 강성 지지자들이 압박했는데 이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반면에 이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수사를 저지할 목적이라는 의심에 지방선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자, 이은우 기자, 민주당이 이제 그토록 마려운 검찰 개혁은 이 검수완박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이 법 쪽에서는 그게 개혁이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죠. 네, 검사뿐만이 아니라요. 이 상당수 변호사들도 반발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의 검찰 개혁 3단계 중에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는 완료가 됐고요.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이 검수완박인데 재심 사건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가 지연됐고 공수처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수완박의 피해는 결국 힘없는 사람들이 받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그 검수완박의 피해가 진짜 이 힘없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은 실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계곡살인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안 수사 단계에서야 구체적 증거가 확보됐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사실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검찰이 그런 사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어린 여성 피해자가 많았던 N번방 사건도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와 같이 피해액과 피해자가 막대한 금융범죄가 있죠. 이런 사건들의 경우 이 검찰이 대부분의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 검찰로서는 어쨌건 우려했던 결과가 나온 건데 이게 이 검난 이렇게까지 번지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선 검난을 피하기는 좀 힘든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2년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집단 내부 반발이 나온 게 대표적인 검난이죠. 그런데 이번엔 입법부를 향해서 반발하는 모양새에서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시청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느냐? 검찰도 대신 그런 걸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직접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였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조금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법조 일각에선 만약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셈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송찬욱 기자. 예.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내로남불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문 대통령의 발언과도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물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면서도 이 특수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민주당 출신의 금태섭 전 의원은 검찰을 최대한 이용하다가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데 염치 없는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통과될 것처럼 저는 알았는데 이 내에서 정의당 도움 없이는 좀 쉽지 않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바로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멈추려면 국회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회의 출석이 가능한 민주당과 여권 성향 정당, 무소속 의원 다 합치면 179명입니다. 딱 한 명 더 필요한 건데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 도움이 필요한 셈이죠. 4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5일에 끝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멈춰야 민주당의 목표일인 5월 3일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때를 넘기면요, 5월 6일 하루 만에 본회의와 국무회의 처리를 해야 하거나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국회는 뜨거운 4월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찬욱,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딱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격전지인 경기 지역은 유승민, 김은혜 두 예비 후보의 2파전으로 정리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와 강원, 제주를 제외한 광역단체장 경선 대진표를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선 과정에서 손발을 맞춘 친윤계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경기지사 경선은 윤 당선인의 입이었던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두 분과 대결했을 적에 김은혜, 유승민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 차이와 심사 결과의 차이를 보여서 두 분 양자 구도를 압축했습니다. 김 의원 출마에 윤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당선인 대선 캠프나 인수위에서 활동한 실무진 다수가 김 의원 선거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물론 경쟁자인 유 전 의원도 윤심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선거의 결심은 제 스스로 완결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윤심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5% 이상의 불리한 점을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왔을까요? 그리고 우리 당선인께서 우리 당의 공천이나 이런 데 개입하실 분은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직접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흠 의원도 충남지사 경선에 나섭니다. 단수 공천이 확정된 호남 지역 3곳 가운데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역시 윤 당선인과 검사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친윤계 인사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구와 강원, 제주 경선 후보도 확정짓고 닷새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3일 최종 후보를 정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기지사 예비 후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를 다른 후보들이 공동으로 견제하는 구도입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지사직에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반 김동연 삼각연대가 뚜렷해졌습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의 검증 토론을 제안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 대표가 우리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공직 생활의 전성기를 MB정부에서 보낸 김 대표가 과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될 자격은 있는지. 앞서 안민석 의원은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게 3자 단일화를 하자며 합당을 앞둔 김동연 대표를 견제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저희 3인은 정치적 뿌리가 같기에 단일화에 명분과 당위가 있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대검 앞에서 검찰개혁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김 대표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이런 검찰개혁 의총에서 우리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염태영 전 시장은 물론 안민석 의원도 김동연 대표를 겨냥해 검찰개혁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김 대표는 다른 후보들의 견제를 맞받아쳤습니다. 꽃가마를 태웠다고 얘기하려면 전략공천을 해야지 꽃가마 아닐까요? 세 분이 알아서 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제주, 전남북 등 9개 광역단체장 후보들만 면접을 실시하고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과 경기, 후보가 없는 경북, 강원 등 8개 지역 면접은 미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검사와 피의자로서의 연도 있다 보니 관심이 컸는데요. 50분간 많은 대화가 오갔는데 그 알려지지 않은 대화 내용까지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구 달성 사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50분간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건강 상태를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보단 식사를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윤 당선인이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말했다고 배석자가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하며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을 이끌어낸 걸 언급한 겁니다.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언급하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시던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 계승도 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박 전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했고 당선인은 많은 가르침을 달라고 답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배우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로 구치소 좁은 공간에선 힘을 잘 못 썼는데 이젠 생수 뚜껑을 열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말하자 윤 당선인도 선거 기간 어깨 근육 파열 경험담을 소개하는 등 편한 대화도 오갔습니다. 윤 당선인은 다음 달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취임식에 건강이 허락하시면 참석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도 대통령께서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를 본 뒤 다음 주쯤 취임식 참석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 소식에 사저 주변엔 지지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 내각 인선 과정에서 소외된 데 대해 당선인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안 위원장의 최측근 이태규 인수위원도 사의를 표명했죠. 이르면 내일 2차 내각 인선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후속 인사에서도 안 위원장 추천 인사 합류는 많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내일 후속 내각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인사정국을 매듭짓고자 하는 의지라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번에도 직접 발표에 나설 예정인데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추천 몫이 얼마나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안 위원장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직에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1차 인선 때 윤 당선인 측 인사가 내정되면서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인사권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있다며 말을 아꼈던 안 위원장이 오늘은 작심한 듯 인사와 관련한 말을 꺼냈습니다.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안 위원장 측은 1차 인선 때 추천 인사가 빠진 것은 사실이라며 2차 인선 결과를 두고 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은 10개 부처 가운데 안 위원장 추천 인사로 교육부 장관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산 유웅한 인수위원 등이 거론되지만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동정부 파열음 우려에 따라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과 의견을 조율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인선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인수위원회의 대통령실 구상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민정 업무는 아예 폐지하고 법률 보좌관만 두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선인이 애착을 보이고 있는 민관합동위원회엔 중견기업인들이 참여할 걸로 보이는데요. 안보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새 정부 민간합동위원회는 6개 정도로 꾸려집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만들어진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그대로 민관합동위로 가고 코로나 위기대응위원회, 기후에너지위원회, 혁신성장위원회가 신설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연금 개혁 등 국가 중장기 과제를 다룰 위원회가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민관합동위에는 40에서 50대 중견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 아니겠습니까?
작은 벤처 회사들, 그 다음에 뜻 있는 그런 젊은 기업인들의 그 어떤 창업하는 회사, 이와 같이 어떤 코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을 없애고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이실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수석 비서관 제도도 손보는데 민정수석 비서관을 없애는 대신 가칭 법률 보좌관을 신설해 기존 민정수석 업무 가운데 공직기관과 법무 역할만 남길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잘 따르는 두 글자, 송영길 전 대표 발언인데 옷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경찰이 권력을 잘 따른다라고 말해서 논란입니다.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바로 이 발언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경찰청장을 임명할 텐데 경찰이 훨씬 통제가 된다.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서 훨씬 권력을 잘 따른다라고 한 겁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당선인 입장에서도 권력에 잘 따르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게 나쁠 게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다소 납득하기 힘든 논리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이 독립성을 근간부터 부정하는 발언이다 보니까요.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경찰 비하, 사법고시 선민의식 아니냐면서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이가 검수완박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명분을 설명하느라고 좀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일단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고 또는 특정 사건의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수완박을 가리켜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천인 공노할 범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진정한 의미의 검찰 개혁을 하려는 것인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각 당이요, 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상대로 생전 처음 보는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선거인 만큼 좋은 후보를 내겠다면서 도입한 아이디어들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AI 면접관이 등장했습니다. 제주도 내개발 이슈 중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할까요? 네. 좀 어색하기도 할 것 같은데 AI가 질문하면 뭐가 좋은 겁니까? 일단 저 질문도요. 최근 1년간 지역에서 가장 뜨거웠던 현안들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른 것이라고 합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공개 오디션과 AI 면접도 도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들은 시험을 본다고 하죠? 네, 오는 17일 전국 17개 고사장에서 치러지는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평가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듯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그런 자격은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열공할까요? 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문제집 같은데요. 어떤 걸 시험 보는 겁니까? 일단 당헌 당규나 선거 운동 같은 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역량도 살펴보고요. 범죄나 지방자치 같은 현안에 대해서 지식도 있어야 하는데요. 객관식 30문항을 보는데 제가 이 당이 배포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니까 꽤 공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열공 중인 한 출마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시를 준 걸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정치 신인인데 상식적인 거를 알고 그 정도는 갖춰 있어야 그래도 정치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낙제가 돼도 그것도 개개인이가 받아줘야 되는 몫인 것 같고요. 깐깐한 검증으로 여야 모두에게서 좋은 후보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도도요, 작은 이 정치 개혁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이은혜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타는 데는 실패했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에 46만 원씩 1,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은혜가 남편 윤모 씨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 1월. 윤 씨가 숨진 지 6개월 뒤였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46만 원,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1,300만 원 가까이 챙겨온 겁니다. 숨진 윤 씨는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윤 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한 직후 이은혜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은혜가 1순위로 연금을 지급받고 윤 씨의 호적에 등록된 이은혜의 친딸이 2순위가 됩니다. 윤 씨의 본가 측에서 이은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공단에 알린 건 지난 2020년 10월. 하지만 공단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답해왔습니다. 공단은 지난 2월에야 이은혜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은혜가 도주한 지 2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은혜의 옛 남자친구가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 사고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또 다른 남자친구의 태국 파타야 익사 사건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외제차 운전자가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는 영상이 논란입니다. 택시 뒷좌석엔 어린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찾아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젊은 남성이 택시 운전석 안으로 몸을 반쯤 집어넣고 폭언을 쏟아냅니다. 야! 운전 똑바로 해, 알았어? 택시기사가 사과하며 수습하려 하지만 남성의 목소리는 더욱 커집니다. 나 미는 거냐? 손 내려! 손 내려! 손 내려! 손 내려! 뒷좌석에 탄 승객이 아이가 있다고 말리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저기요. 애들도 있어요. 애들 있는데 왜 운전을 대답을 해, 운전 똑바로 해요. 놀란 아이들은 아이의 귀를 막고 있습니다. 택시가 자신이 몰던 벤츠 차량 앞에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5분 가까이 고성과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이런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택시에 타고 있던 엄마가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애기도 있다고 애들 본인도 애가 있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한복판이니 도망갈 수가 없고 애들 둘 데리고 거기서 제가 내리면 더 위험하잖아요. 벤츠 운전자는 도로 한복판에서 택시를 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나다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 밀린다, 여기 둘이 독신같이 싸우고 있다, 이런 신고만 접수돼 있고 지금 CCTV 확인 중에 있거든요. 경찰은 벤츠 운전자를 찾고 있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부산의 주택가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40대 남성이 인터넷을 보고 만든 사제 폭탄이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인적이 없는 주택가 골목,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음에 놀란 주민들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엄청 커서 놀래갖고 그냥 자라고 누워있다 놀래갖고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가 우리는 민학기가 터졌나 할 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발 현장에서 폭발물 잔해를 발견하고 추적 끝에 인근에 사는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도로에 설치된 라바콘 안에 자신이 만든 폭발물을 넣은 뒤 40m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기로 폭발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제 폭발물 폭발 현장입니다. 폭발 충격에 부서진 라바콘 잔해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남성은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왔고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 방법을 익힌 뒤
관련 재료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의 컴퓨터에선 무기 관련 검색을 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수신기가 있고 이런 걸 봐서 사제폭발물이다. 집안에서 이제 사제폭발물을 만드는 기구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었던 리모컨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무인 가게에서 현금을 훔친 10대 청소년들이 붙잡혔는데 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풀려났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배낭을 앞으로 맨 채 무인 가게 안을 살펴보는 앳된 얼굴의 남성. 잠시 후 2명의 일행과 함께 나타납니다. 한 명이 밖에서 망을 보고 둘은 가게 계산대를 이리저리 살핍니다. CCTV를 발견하자 다른 방향으로 휙 돌려버립니다. 절단기로 계산대의 자물쇠를 잘라낸 뒤 현금을 배낭에 챙겨놓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2분 30초. 이후 이들은 150m 떨어진 무인 가게에서도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잡고 보니 모두 만 17살의 미성년자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도 용인과 화성을 돌며 무인 가게 16곳에서 60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들은 범행 후 경기도와 충남 지역에서 현금을 쓰며 도망다니다 지난주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중 2사람은 지난 1월에도 경기도 수원 일대 무인 가게 15곳에서 500여만 원을 훔쳐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은 피의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에서 풀려난 지 한 달여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일당 중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지난해 11월 통영에서 모노레일이 추락해 승객들이 8명이나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전국의 모노레일을 보완했는데 이제는 안전해졌는지 남영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찌그러진 모노레일 차량 안에 겁에 질린 승객이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다른 승객은 구겨진 천장을 힘겹게 손으로 받칩니다. 지난해 11월 8명의 승객을 태운 모노레일이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다쳤고 이 중 6명은 아직도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보상 같은 거는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하겠지요. 사고 후 4개월 넘게 운행 중단 상태가 이어지면서 매표소 앞은 인적을 찾기 어려운데요. 탑승장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뻔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결합 부분도 좀 이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모노레일 차량과 선로 사이에 무게를 견디는 베어링이 파손되면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늦추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설치 비용만 117억 원에 이르지만 정기 검사는 1년에 한 번, 수시 검사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어떤 걸 검사하는 거였어요? 문제가 된 거. 베어링 쪽으로 비주얼 검사, 유관 검사. 베어링을 세부적으로 까서 보는 게 아니고 소음 정도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경북 문경에서는 모노레일이 급경사로에서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당시 모노레일을 탔던 학생들의 트라우마는 여전합니다.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도 무서워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쳐서 있으니까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무서워하고. 해당 모노레일은 사고 6개월 전부터 안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로 지지대가 흙이나 바위 위에 떠 있고 모노레일이 지나가면 선로가 들썩이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전문가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개장 후 4번이나 모노레일이 멈췄던 급경사 구간. 40도가 넘는 급경사 구간이거든요. 이런 데서 구급 활동을 한다는 게 승객이 만약에 여기서 내릴 경우 어떻게 대피를 할 건지. 최근 10년간 모노레일이 멈추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는 47건. 3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습니다. 욕지도 사고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모든 모노레일에 비상 브레이크를 추가 설치하고 급경사로의 경사도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모노레일은 46곳에 이르는 상황.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용으로 앞다퉈 개발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이 없어 탑승객 안전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에 걸렸다 완치된 후 재감염된 사례가 2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37명은 3번이나 확진됐습니다. 한 번 걸렸다고 결코 끝이 아닌 거죠. 이혜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코로나에 걸렸던 30대 강미숙 씨는 7달 만인 지난주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체가 생긴다 그래서 변이더라도 안 걸리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커가지고 안 걸릴 줄 알았죠. 확진자 924만 명을 전수조사했더니 강 씨처럼 2번 이상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2만 6천여 명, 전체 확진자의 0.28%였습니다. 이 중 3번 걸린 사람도 37명이나 됐습니다. 재감염자 4명 중 1명은 17세 이하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연령대였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낫지만 완치자는 슈퍼 면역을 가진다는 인식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오미크론에 또 한 번 재감염될 사례 보고들은 지속 있어 왔습니다. 국내에도 다르지 않을 거로 보고. 재감염이라고 증상이 약하게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위중증 환자가 14명, 사망자도 15명이나 됩니다.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조합한 변이도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3차 접종 후 감염됐는데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사례여서 감염 경로가 불명확합니다. 새로운 변이는 영국에서만 66건 확인됐고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조금 더 빠른 수준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5월 말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2주 뒤인데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성사가 된다면 취임 후에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도 총리와 화상으로 만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 방문을 깜짝 예고했습니다. Prime Minister Modi, it's always good to see you.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in Japan about the 24th of May.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의 정상회의가 이 무렵 열린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쿼드 정상회의는 올해 봄 일본 개최를 목표로 시기를 조율해 왔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한국도 함께 찾는 일정이 유력합니다. 5월 24일 전후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성사된다면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식을 치르고 2주 뒤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앞서 미국을 찾은 윤 당선인의 정책협의 대표단은 이러한 구상에 한미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으면 그때 한국을 꼭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 경우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가장 빨리 하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7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으로서도 북한의 도발을 막고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삼각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재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는 4월 15일 이 태양절이 다가오면서 미국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오늘 동해상에 진입했는데요. 긴장이 고조됐었던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오늘 동해상에 진입했습니다. 미 항모가 동해에 진입한 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공해상에 위치한 것으로 저희도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
스텔스 전투기 F-35C 등 함재기 80여 대를 갖춘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길이 약 332m, 너비 78m의 비행갑판이 축구장 3개만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3개월간 추가 보급 없이 승조원 5,600여 명이 생활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립니다. 링컨함은 오늘부터 닷새 정도 체류할 예정인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추진 항모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방대한 핵전쟁 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며 우리 민족에게 끊임없이 핵전쟁 위협과 공갈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비롯해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 커다란 정치 이벤트를 앞둔 상황. ICBM 추가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해왔던 대응 수위와는 차원이 다른 경고 대응이 이어지면서 한반도가 강대강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요충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이 러시아군에 함락될 위기입니다. 러시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이 핥히고 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아이를 잃은 부모가 시신을 안고 절규합니다. 마리우폴 시장은 시신이 거리를 덮고 있다며 전체 사망자 수가 2만여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Результати постійних бомбардувань та обстрілів з боку ворога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більше 90% місцевої інфраструктури вже знищено. 마리우폴은 1,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대피한 극장 건물이 폭격당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속출한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점령을 통해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와 칠러 성향의 돈바스 지역을 잇는 요충지와 함께 흑해 부동항 확보라는 수건을 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한 달 반 넘게 마리우폴을 집중 공격하던 러시아군이 드론으로 화학무기를 살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바나 클림푸시 우크라이나 하원 의원은 현지 시각 어제 오후 10시쯤 러시아군 드론이 마리우폴 남동부에 미확인 물질을 투하했다며 희생자들은 호흡부전, 전정 증후군 증상을 앓고 있어 화학무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Окупантів заявив про те, що вони можуть застосувати хімічну зброю проти захисників Маріуполя. 서방이 레드라인으로 정해놓은 화학무기 공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중국 상하이가 봉쇄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봉쇄가 길어지면서 나빠진 민심을 의식한 조치인데요. 궁여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상하이 아파트 단지 위로 불꽃놀이가 이어집니다. 봉쇄가 해제된 일부 지역에서 폭죽을 쏘아 올린 겁니다. 전면 봉쇄 보름 만에 주민들은 밖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哎呀，出来遛狗了，开心哦，自由啦！ 상하이시는 주민 2,600만 명 전원에 대한 PCR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구역으로 나누고 이 중 관리구역과 방어구역에서 봉쇄를 풀었습니다. 상하이시 전체의 57%에 해당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재발하면 언제든 봉쇄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우리 교민 상당수는 여전히 봉쇄 지역에 있고 봉쇄가 해제된 곳이라도 통행증을 받아 정해진 지역에서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 몸만 나와서 걷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정도라서 별로 잘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물건도 살 수 없고 식당에 갈 수도 없고. 유학생들의 경우 당국 지침과는 별개로 대학 자체 방침에 따라 봉쇄가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재수와 같이 배급하는 급식을 먹으며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전세기 지원과 총영사관 상해시와의 협의를 통해 긴급 통행증 발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봉쇄 방역 조치에 맞서 미 국무부는 오늘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의 비필수 인력에 대한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반가운 단비 소식입니다. 중북부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사이 중부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에도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은 5에서 10mm 정도 오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북부에는 5에서 40mm, 제주에는 20에서 60mm로 제법 많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가운데 강원 산지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30도를 넘어선 경주는 내일 14도로 무려 16도나 낮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상에선 바다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보이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16도, 대구는 17도, 광주는 24도로 호남 지역은 다소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비는 모레 낮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동안 이 권력 눈치만 보고 잘못한 게 많으니 아예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겠다. 이 검찰 불신도 크니 사이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요. 이 톡 쏘는 탄산이 빠진 그 다음도 생각해야죠. 이 검찰 못 믿겠다고 공수처 만들었습니다. 권력 눈치 보지 말라고, 수사 더 잘하라고, 인권 침해하지 말라고요. 과연 그러고 있습니까? 시원한 것도 좋지만 마셔서 몸에 좋아야겠지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제2의 공수처 달라 뉴스A 마칩니다. 감사합니다.